하시고 오늘 공부는 3조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당사자의 권리능력, 의사능력, 그 다음에 또 행위능력. 그래서 조문했죠? 조문 몇 조까지 했죠? 27조까지 했나요? 조문한 것 같네요. 그래서 27조까지 했나요? 27조? 예. 27조 할 차례? 실종 선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권리능력 3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조부터 해서 14조까지 그 법률행위 무능력자 보호요. 15조, 16조, 17조에 대한 상대방의 최철거사 단추 이런 것들 보호 방법이 있었고 18조, 19조, 그 다음에 21조까지요. 주소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실 계획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들이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22조부터 26조까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그 제도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도. 2차 27조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27조 한번 다시 한번 그 27조 안 본 것 같으니까 27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조부터 안 봤어요? 예, 22조부터 보겠습니다. 22조 조문 그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죠. 22조부터 26조까지는 우리가 정적 안전에 부재자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부재자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재자 재산 관리 두고 가지 않은 22조 1항에 이렇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에 이해관계인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렇게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보시면 그 권한이 소멸한 때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재자가 뽑아놓고 갔는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이 소멸됐다. 또는 어떻습니까? 그 생사불명이다. 권한 소멸 생사불명일 때는 이런 경우에도 법원이 개입한다라는 것이 법정 대리가 성립한다는 것들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를 정했을 때는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도록 돼 있죠. 본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서의 이해관계인 조문으로는 똑같이 이해관계인이지만 우리가 그 27조 있죠. 27조의 이해관계인하고 다릅니다. 27조의 이해관계인은 사망 간주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성의 1순위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조의 이해관계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셔야겠고 23조입니다. 그래서 권한 소멸 그 다음에 23조에 생사 분명하지 아니할 때 그때도 우리가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재산관리인이 뽑힙니다. 재산관리인이 뽑히면 그 직무가 24조죠. 재산 목록은 꼭 작성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체크하셔야겠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목록은 작성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명할 수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고 비용 같은 게 생기면 사항에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한이 나올 거예요. 임의 대리인은 그 수권행위라던가 이런 위임계약을 토대로 만들어지겠지만 법정 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으로 나타날 텐데요. 우리가 118조에 규정한 그 25조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 법원 그러니까 118조의 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118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관리행위와 처분행위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법원의 허가 처분행위 그리고 위하는 범위여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고 118조는 보이겠죠.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에서 보이게, 보존행위, 이용계량행위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조입니다. 관리인이 그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 자기 때문에 그 관리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놔라. 너 못 믿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그 담보 제공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법원은 이런 법정 대리인인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어요. 위임계약 같은 것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만 법조문에서 주의하시면 되고요. 2차적으로 이렇게 사망간주 상속의 효과를 가져오는 실종선고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종선고의 27조 1항을 보시면 보통 실종이죠.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런 게 그 실질적인 요건이 될 수 있는데요. 아니 형식적인 요건이죠.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형식적인 요건 이해관계인과 직접성을 요하는 1순위 검사의 청구 반드시 필요적 선고입니다. 이런 사유들이 있다면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실종 종료한 후 1년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실종 같은 경우에 기산점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산점에 대해선 초일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90년 1월 1일 날 전쟁이 종지됐다라고 하면 그로부터 1년 91년 1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죠. 초일을 불산입한다라는 거 날짜를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겠고 그 요건은 어떻습니까? 실종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공기가 맑아야 된다. 생기천공이거든요. 생기천공요. 생기천공이니까 그 생사불명해야 돼요. 생사불명해야 되고 실종 기간요. 그 다음에 청구권자의 청구. 그 다음에 살았으면 빨리 연락해라. 그래갖고 공시최고의 그런 그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요건 아까 형식적인 건 실질적 요건이죠. 생사불명과 실종기간이 그런 그 경과인데요. 생사불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호적부에 사망한 자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판례 알고 계시죠? 사망한 자로 돼 있으면 호적부는 추정의 효과가 있어요. 호적부에 강한 추정의 효력이 있으니까 사망한 사람인 거예요. 불명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종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일단 그 호적부의 추정을 깨고
그 다음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좀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조입니다. 그러면은 실종 선고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실종 선고를 확정 판결 내려진 건 이때죠. 이때지만은 기산점을 잡아서 특별실종 1년, 보통실종 5년, 이때부터 사망 간주.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 간주된 걸로 확인해줬으니까 이때까지 생존 간주. 그래서 간주 대 간주죠. 그래서 사망 간주, 생존 간주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해놓으셔야겠고. 그래서 판결을 받은 때가 아닙니다. 실종서 28조에 그 전주의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걸 본답니다. 본다죠. 추정이 아니죠. 이것이 호적법에 인정사망하고 틀리다라는 것들 주의를 좀 해놓으셔야겠고. 29조입니다. 실종 선고 본인이 돌아와서 취소할 수가 있죠. 아니면 다른 때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은요, 그 법원을 통해서 실종 선고를 청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럼 실종 선고 취소를 하면요, 그 청구권자는 본인이 하나 더 들어가죠. 이해관계인 검사뿐만 아니라 29조 1항에 본인이 들어갑니다. 29조 1항은요, 그럼 항상 이제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소급표가 있단 말이에요. 소급표가 있으면 항상 제3자 보호 조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단서에 그 외관을 믿었다. 나는 실종 선고가 된 걸 믿었다. 그래서 실종 선고 후 외관을 믿었다. 근데 그 외관이 취소되기 전, 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요 선의로 한 행위, 우리가 107조, 109조, 그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보면 선의의 제3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선의로 한 행위라고 돼 있었고 누구 행위인지, 제3자만 선인지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쌍방선의설, 그 다음에 최초의 양수인 절대적 효력설, 그 사람별로 따져보는 이 그 상대적 효력설, 이런 학설 대립이 이 조문상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107조의 구조와 다르다는 걸 주의하세요. 선의로 한 행위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2항 중요하죠.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받은 상속인이라던가 보험 수익자라던가 이렇게 직접 원인으로 받은 자는 반드시 반환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환해야 되고요. 반환 범위만 틀려주죠. 선의인 경우에 현존이고요. 악의인 경우에는 이자 플러스 그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748조에도 똑같이 선의인 경우에 현존이고 그다음에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다가 그다음 이자에다가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29조 2항하고 조문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조문의 내용이 똑같은데도 748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칙으로서 이걸 적용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748조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748조는 가액 반환일 때 얘기고 부당이득의 201조부터 203조가 원물 반환에 대한 것들 때는 특칙으로서 이걸 먼저 적용한다는 건데요. 근데 29조 2항이 특칙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원물 반환이건 가액 반환이건 무조건 29조 2항으로 간다. 그런 실익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수익을 받은 자만 2조항이지 직접 수익을 받은 자로부터 전득한 자, 전에서 득한 자 그런 자는 2조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문에서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30조 말씀드렸습니다. 조문으로는 동일한이라 그랬고요. 사망한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조문도 봤어요. 27조부터 29조까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사망 추정, 동시 사망자끼리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30조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조문들 다 암기 어느 정도 됐죠? 안 되시겠죠? 당연하죠. 안 되시는지만 됐다고 간주하고 그 다음에 31조부터 우리는 이제 여기 당사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당사자. 즉 자연인과 그 당사자라고 하면 법으로 만든 법인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자연인 얘기는 다 끝났어요. 자연인 얘기는 끝났고 31조부터 97조까지는 법인 얘기입니다. 법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0조부터 시작해서 30조까지는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31조, 97조는 조문상으로 제가 선별해드리는 것만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문을 중심으로 많이 볼 거니까 31조 잘 따라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1조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2조는 비영리 법인의 성립과 허가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의 집단인 사단법인과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 있는데요. 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가장 주된 것이지 않습니까?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는데 재단법인은 무조건 비영리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영리의 사단법인은 회사법이라고는 상법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의 영역은 사단법인 중 비영리 그리고 재단법인. 그렇지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니까 요 영역만 우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32조에 비영리 법인의 성립과 허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학술, 종교 이런 것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말고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의 성립요건으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3조가 그리고 허가를 받고요. 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등기. 우리 탄생했다라고 설립등기. 그래서 허가와 설립등기가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등기가 법인에서 등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라던가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다 대항요건이에요. 그렇죠?
효력 요건이 아니는데 요거는 성립 요건이라는 거, 요것만 성립 요건입니다. 33조가 성립 요건이고 나머지 등기들은 다 대항 요건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요거만 성립, 그걸 꼭 체크해 놓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34조부터 논의하죠.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3조에서 그냥 그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법인은 어차피 목적하에 태어났기 때문에 법인의 권리능력은 제한을 중요시 다룹니다. 제한은 성법이죠. 그래서 성질상, 법률상, 정관, 의사표시로 제한하는 건 성법인데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조차 정관으로 그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능력이 성법위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들 주의하시고요. 목적의 범위 내라는 것이 우리 그 학설상 대립되고 있습니다. 다소는 어떻습니까? 목적의 범위가 목적만 위반하지 않으면 다 된다. 좀 넓죠? 다소는? 목적에만 위반하지 않으면 다 된다. 근데 판례는요? 아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다소보다 좀 좁죠? 그렇지만 꼭 좁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필요한 범위인데 그건 간접으로 필요한 것까지 넣는다. 간접까지 넣는다. 그리고 그것도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다소가 같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봐두셔야겠고 법인의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러니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선 따로 조문이 없습니다. 자연인의 그 4조부터 14조 같은 조문은 없죠? 그러면은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불법행위 책임 능력이 불법행위 능력이 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법인이라던가 이런 그 사용자가 책임지는 관계일 때 항상 35조가 나오면 756조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법인이 책임을 지는 관계이다. 그래서 대직불려 대표기관이 뭔가 잘못하면 지금 공부할 35조의 논의입니다. 그러나 대표기관이 아닌 어떤 단순한 피용자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하면 법인은 756조 책임을 집니다. 조문의 구조가 참 똑같아요. 그래서 35자 756조 꼭 기억하시고요. 법인 자체, 이것은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러나 756조는 피용자가 지는 책임을 사용자가 대신 진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죠. 35조 1항을 보면요. 법인은 법대직불이죠. 법대직불, 법대 가면 그 직불카드 내준다. 그래서 법대직불, 대표자.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직무는 외형으로 넓게 잡아줍니다. 직무에 관하여 그 자가 750조의 손해배상을 질 그런 책임을 발생시켰을 때 그때 법인 자체가 책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법인 자체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이사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사기타 대표자는 상대방에게 750조 책임, 그 다음 법인은 35조 책임, 부진정 연대관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2항에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법인 자체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이사와 거기에 찬성한 사람들끼리 연대, 조문은 연대입니다. 조문은 체크하셔야죠. 조문은 연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다수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부진정 연대로 해석합니다. 부진정 연대로. 그것들 좀 조문상으로 좀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36조.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런 거 나중에 읽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37조에 법인의 사무는 누가 검사관, 법원이요? 법원이 사무까지 나섭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원이 아닙니다. 주무관청입니다. 행정청요. 주무관청이 검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하고 재산 문제예요. 그건 누가 간섭할까요? 법원이죠. 공평한 법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헷갈리지 마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내줬다가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더 이상 법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법인이 성립요건은 설립허가와 그 다음에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허가가 취소되면 더 이상 법인은 해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리법인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주자 이를 법인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회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항의 사단법인은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영리법인은 따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조문이 39조 1항에.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단, 구성원의 개념이 없는 재단, 그러니까 사원이라는 구성원의 개념이 없는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다라는 표현들을 기억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려면 설립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법률행위, 설립행위요. 그 설립행위가 필요한데 그 설립행위가 정관 작성행위죠. 정관을 작성해야 되죠. 그럼 정관 작성의 40조에 이런 것들 작성해서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40조가 다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앞자 따셔갖고 목명사자 이사존 이렇게 들어가죠. 목명사자 이사존을 하시면 되겠고요. 6호하고 7호의 사존은요. 사존이라는 개념은 재단법인에서는 안 나오겠죠? 그럼 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명사자 2까지겠죠. 사존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겠고 41조 중요하죠. 41조 꼭 읽으셔야 되는 조문입니다. 법인 파트에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시키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됩니다.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그 효력 요건이야. 대항 요건 아니죠? 그렇죠? 그 효력이 없다.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럼 기재만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등기까지 해야 대항 요건을 갖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재하면 효력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42조는 조문으로서 시험 전에 보셔야 될 조문이죠. 나오진 않겠지만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에서 정관 변경이라는 건 참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변경 말고 보충요. 정관 보충. 정관 보충은 사단법인에 나옵니까? 재단법인에 나옵니까? 재단법인에만 나옵니다. 보충이란 말은요. 변경과 보충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1항에 총사원 3분의 2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정관은 2항이 중요하죠.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예외적으로 재단법인 정관 변경에 있어서도 반드시 기본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43회 5호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4조는 필요 없다는 게 43조 나와 있고, 44조 보시면 44조도 의미가 있죠. 재단법인에서만 나옵니다. 그 제목이 재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명 방법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해관계인 검사가 정관을 보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청구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법원입니다. 법원에 청구합니다. 보충은 누가 관여합니까? 법원이 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사단법인에서는 보충이라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제목 자체가 재단법인의 보충입니다. 사단법인의 변경, 예외적으로 재단법인의 변경, 그 다음에 보충은 재단법인에서만 나온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 나오잖아요. 45조에 재단법인의 예외적으로 정관 변경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하나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런 예외적인 것이 1, 2항에 나와 있고요. 46조입니다. 46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나와 있죠. 설립자는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입니다. 이 변경에 대해서 보충은요. 그 법원이 개입했었는데 여기는 허가를 얻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반드시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로 연결되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47조입니다. 그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법률행위는 계약입니까? 아니잖아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그쵸? 그러면 증여 계약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하면 증여 계약은 아니지만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유언으로 하게 되면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거 중요 판례 기억하시죠? 서면에 의한 것은 서면에 의했기 때문에 555조 해제는 안 되지만 해제와 취소에 이중요를 인정하니까 109조의 차고 취소는 주장할 수 있다. 중요하게 다루셔야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을 만드는 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고 했어요. 그럼 상대방을 전제로 한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107조 1항 단서에 상대방이라는 말이 나오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런 말이 상대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108조 상대방과 통모라는 게 나와요. 109조는 상대방이란 말은 안 나와요. 말은 안 나오지만 내가 차고 상대방에게 취소한다라는 건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좀 전제하고 있어요. 110조 얘기 상대방이 사강박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조항을 상대방 없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조문들을요. 그쵸? 근데 109조는 어떻습니까? 109조도 논리적으로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전제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고 가야 되는데 판례는요. 문구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착오로 인해서 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연행위라 하더라도 109조를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좀 주의를 하시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48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48조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48조는 1항과 2항이 있는데 그 출연재산의 귀속시라고 했어요. 옛날 민법은 어때요? 구민법은 우리가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라고 해서 등기를 갖추지 않아도 소유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법은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라고 말함으로써 등기를 갖춰야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1항에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한 때에는 그 법인이 성립된 때 그 법인의 재산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48조 적용설입니다. 그렇죠? 형식주의를 무시하는 187조의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48조가 들어간다는 게 다수설 입장입니다. 소수설은요. 출연행위도 법률행위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을 초래하는 거니까 187조가 아니라 출연행위 법률행위 186조로. 그래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재단법인한테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소설이죠. 판례는요. 당사자 간에는 요 조항만으로도 그 재단법인 거다. 그러나 제3자가 등장하면 등기를 갖춰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고 49조입니다. 법인의 등기 사항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9호를 보시면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는 그 제한을 등기를 해야 되네요. 등기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50조 필요 없습니다. 50조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것은 55조까지 필요 없어요. 50조부터 55조까지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읽으신다 하더라도 뭐 답에서도 못 고를 거고 나오지도 않을 거고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뭐 무시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56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법인에서의 사원의 지위요. 법인 말고 또 비법인에서의 또 사원의 지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인과 비법인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상속 승계.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머릿속에 우리가 권리라고 하면 원래 일반적인 권리라고 하면 남한테 내 권리를 양도하고 그 다음에
또 상속하고, 그 다음에 내 권리를 또 채권자가 대리나 대위하고, 이 양상대가 얼마든지 자유로워요. 일반적인 권리라면. 근데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권리를 갖다 그 사람한테만 일신 전속적이다라고 해서 일신 전속적인 권리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고 하면 두 가지를 나누셔야 되겠어요?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라는 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라는 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라는 말은 귀속만 그 사람한테만 전속된다라는 말이니까, 여기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귀속상. 이 얘기는, 양도가 안 되고, 그 사람만 권리를 가져야 되니까, 귀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양도가 안 되고, 상속이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라는 얘기는. 그럼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라는 것은 귀속은 누가 해도 상관없으나 행사만 그 사람이 못한 그 대위라던가 대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 대위나 이런 게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양도나 상속은 되는데 대위가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신 전속권이라는 말 자체가 귀속상의 행사상의 이렇게 나눠 갖고 일반적인 권리는 양상대가 가능해요. 양도, 상속, 대위가 가능해요. 그런데 요렇게 말 표현들을 좀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그 56조가 법인에서도 마찬가지, 비법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라는 이 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당사자의 의사 정관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양도 상속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겠고. 그다음에 57조. 그 57조 보시면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요. 키워드는 두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이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든 법인이라고 돼 있잖아, 제목이. 그쵸? 법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이사는 꼭 있어야 됩니다.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꼭 필요한 필요기간이라는 거죠. 필요기간이고 꼭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관으로서 활동해야 되니까 필요상설 기간이 바로 이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법인에서 필요상설이라는 거 꼭 체크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58조. 이사가 사무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내부적인 58조와 59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58조는 내부적인 거고요. 대내적인 거고요. 59조는 대외적인 겁니다. 그럼 대내적으로 법인의 그런 사무집행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여러 명 있으면 이사의 과반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입니다. 여러 명 있을 때. 그러나 이사가 여러 명 있어도 59조의 각자 대표입니다. 외부적으로 각자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요 과반수와 각자 대표를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60조가 중요하죠. 개정안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있다고 41조 말씀드렸습니다.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를 안 하면 제3자한테까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제3자입니다. 제3자 제일 중요하죠. 제3자입니다. 그러면 악인자에게도 등기를 안 하면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조문상으로. 판례도 그렇고요.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선의 제3자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은 못 물어보고 이 판례와 조문을 그대로 물어봅니다. 그죠? 제3자. 그래서 악의자라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겠고 비법인하고 구분하셔야겠습니다. 비법인은 어떻죠? 비법인이라는 건 법인의 규정이에요, 지금. 근데 비법인은 어차피 등기가 안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무슨 이사의 대표권을 어떻게 등기합니까? 비법인은 등기를 못하니까 60조 규정을 쓸 수 있다 없다. 이건 쓸 수 없는 것이다. 쓸 수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요런 그 악이라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는 60조는 쓸 수 없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비법인에서는 비법인 사당 측이 입증해서 대항할 수 있다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보다는 비법인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조의 2는 필요 없고 성간주의무입니다. 요런 것들이 성간주의무 요런 61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사가 어떤 불법행위라던가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 법인이 이사에게 구상권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근거 조문이 61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성간주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62조입니다. 이 62조 굉장히 중요 조문이에요.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니까 이사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키워드는 뭐죠? 특정입니다. 특정한 부분만 대리할 수 있지 포괄적으로 대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특정입니다. 이거 비법인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비법인 사단에서도 이 규정 같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격을 저질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 준용해서 유지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비법인에서도 마찬가지 포괄적으로 대리시킬 수 없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임 특청이잖아요. 대표기관이라는 게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 청산인, 이임특청이잖아요. 그러면 임시이사요. 임시이사도 대표기관입니다.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합니까? 63조도 중요합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거나 있지만 5명이었는데 1명 빠졌다. 결혼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쵸?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이사, 임시이사 63조 64조 키워드는 법원입니다. 누가 선임합니까? 법원입니다. 법원요. 그래서 선임이란 표현은 보통 법원이 할 때 많이 쓰죠? 법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선임권자는 같습니다. 법원이 청구에 따라서 하죠.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그 선임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고요. 특별대리는 법인과 원래 이사가 이익이 상반되면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대표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24조의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요. 그거보다 64조가 특별 규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먼저 적용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왜 그 친권자와 자간의 이익 상반일 때 921조요. 921조의 그 이익 상반행위에 대해서 특별대리인 또 선임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114조보다는 그 더 특칙입니다. 이걸 먼저 적용합니다. 꼭 기억하셔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일 때 특별대리인이라는 게 나온다는 것이고요. 65조입니다. 연대죠, 연대. 조문으로는. 이사는 연대입니다, 연대. 이사는 연대지만 감사가 여러 명이면 감사도 연대입니까? 감사는 단독입니다. 이사가 연대에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주의하시고요. 감사는 필요기간입니까? 그 법인에서의 필요 상설은 무조건 이사밖에 없습니다. 온리 이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6조에 둘 수 있다죠. 둘 수 있다. 조문으로 그런 것도 기억하셔야겠고 감사의 직무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회 권한요. 총회 권한도 그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되겠고 통상총회 이거는 69조는 좀 보시죠. 사단법인에서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총회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요. 그다음에 총사원 5분의 1이네요. 물론 임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71조요. 71조는 그 어디서 의미가 있습니까? 날짜 계산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1주간 전이니까 날짜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8 하고 이렇게 적법한지를 판단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발이잖아요. 그 발신주의 우리가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능대 중국 사람 능대인을 격수하자. 능대인 격수잖아요. 무능력자 상대방 할 때 그런 조문 하나 있었어요. 그 16조였나요? 그 15조하고 그다음에 능이고요. 무능력자 상대방. 그다음에 무권대리 상대방이 또 최고할 때 무권 대죠. 능. 그다음에 채무 인수 인이죠. 그다음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발신주의죠. 격이죠. 소지통지. 총회 소지통지 발이죠. 요거죠. 그래서 소죠. 그래서 능대인 격수 요 발신주의라는 거 체크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72조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거기 체크하셔야겠죠?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요 체크를 해놓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결의권은 평등입니까? 73조에 평등입니다. 그리고 2항 체크하셔야겠죠?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75조요. 총회 결의는 그런 그 다른 규정이 없다. 본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가반수입니까? 아닙니다.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가반수입니다. 그러니까 결의권에다 체크해 놓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여야 된다. 이사는 비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77조에 해산 사유가 나와 있는데 법인은 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아니면 목적 달성이 됐다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정관에 의해서 해산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파산됐다거나 아니면 설립 허가를 중간청이 내려줬었는데 그 허가를 취소한다던가 이럴 때 해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인의 공통 사유고요. 2항에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때입니다. 주의하시죠. 그러면 사원이 한 명이라도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그러면 해산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뭐가 틀려요? 조합하고 틀려요. 조합은 2인 이상이기 때문에 한 명이면 조합은 끝납니다. 조합관계가 종료되지만 이거는 한 명이 있으면 되는 거야. 한 명만 있어도 사단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78조에 사단법인의 해상 결의는 물론 임의 규정이지만 4분의 3 정도라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조가 올해 시험에 나왔죠? 체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남은 재산을 귀속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해산 절차니까요. 해산을 하고 그다음 청산 절차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80조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합니다. 여기서의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지정해도 상관없습니까? 뭐 이사회가 정한다 이런 식으로 상관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2항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하여. 물론 사단법인인데 결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안 되면 국고기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청산법인이요. 우리가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합니다. 뭘로 제한하죠? 성질상, 법률상, 의사표시로. 그러면 법률상의 제한이 81조죠. 왜냐면 그냥 법인이 아니라 청산을 위한 청산법인은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가 있지 다른 건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강행 규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고 청산인이죠. 파산 시에는 이사가 청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인으로 뒤바뀝니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84는 직권이라는 말만 좀 체크해 놓으시죠. 나오진 않지만 직권 이런 것들만 주의를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8조. 88조 같은 경우는 시험 전에 한번 읽으세요. 그러니까는, 왜냐면 이런 것들이 혹시 그 조문으로 딱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으니까, 낯설 수가 있으니까, 요런 거는 시험 전에만, 지금 뭐 이해할 필요도 없고, 시험 전에만 한번 88조는 읽고 들어가시면 되는 조문입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셔갖고, 95조 보시죠. 95조 보시면은, 법인의 해산청산, 법인의 해산청산이 있고, 비법인의 해산청산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의 해산청산이 나옵니다. 그럼 법인과 비법인은 강행 규정이고요. 해산청산의 규정이. 조합은 임의 규정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해산청산에 대한 건 주무관청입니까? 아닙니다. 사무감독하는 게 주무관청이었고, 해산청산은 이해관계인이 많고 돈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공평한 법원이 들어갑니다. 법원이 들어간다는 주의하시고요. 97조는 형식적인 민법이지만 실질적인 민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7조까지 봤어요. 그래서 조문 이렇게 봤는데 관련된 판례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례 보시죠. 어때요? 많은 조문을 봐도 시간상 그게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적돼갖고 이렇게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나가시면 되겠고, 조문을 제가 빠짐없이 다 해줄 거예요. 체크법까지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조문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시험 보러 가세요? 돼요? 안 보시나 내일. 그러니까 이거 다 까먹잖아요. 우리가 헌법하고 형법하면은 지금은 그 소리 소문 없이 공부를 했는지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냥 싹 까먹고 기억상실증에 확 걸려버려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정신병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그 사람이 그렇고 머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저도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색깔을 해놓든가 뭐 이거는 많이 잘 나온다. 뭐는 어떻다. 그 제가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주의 깊게 봤어요. 봤는데 체크도 안 해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도대체? 빨랐어요? 아니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특별히 이 사람 찾아본 건데 다 지금 반성 좀 하시고 이제 우리가 100조 나왔으니까 남은 한 650조 정도 아니죠 한 700조 정도는 좀 체크를 잘 하세요. 밀린 것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목요일날 나왔던 판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보시면 1번 판례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법인이 귀속된다라는 48조의 규정은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에 대한 판례죠. 비판받고 있는 판례죠. 내부적으로 출연자 법인 사이에서의 상대적으로는 48조의 기준에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재단법인 거다. 그러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186조로 간다는 얘기죠. 제3자가 등장하게 되면 반드시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해야만 재단법인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요 부분이 개정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안 나왔고 작년에 나왔었죠. 시험이 크게 한 문제로 40문제 중에 한 문제로 등장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설립자가 을이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한다.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수설인 48조 적용설. 48조 적용설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187조.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넘겨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단법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재단의 실체, 재산이라는 것을 형성할 수 있어갖고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이런 것들이 논거로 들었었는데 소수견은 어떻죠? 아니다. 186조다. 왜냐면은 48조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출연하는 이 부동산을 출연하는 행위, 출연행위도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로 물권 변동을 가져오려면 186조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판례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것들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비판점들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설이 소설을 비난할 때는 아니 너네들이 말한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야 재단법인 거다라고 말하면 이 부동산이 이 을 재단법인 것이 아닌 것인데 등기를 안 하면 그러면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비난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 소설은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소유권은 아직 넘어간 건 아니지만 을 재단법인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시오라는 채권이 있는 거다. 그럼 이 채권도 재산이다. 그럼 채권이 있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씩 또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러나 또 하나의 유력설의 입장은 옛날 민법을 우리가 구민법에 우리가 그 의사주의라던가 대학요건주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있었던 48조를 우리가 그 형식주의 186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60년 이하의 시민법으로 만들면서 이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해갖고 이 정비 그리고 개정안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적으로 많이 논의를 좀 요즘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태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셔갖고 2번 있죠?
2번은 이제 어떤 왜 넣어놨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2번 판례는 이것입니다. 법인 자체가 지는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인이 그 이사가 어떤 상대방에게 무슨 이런 대표기관이 뭔가 문제를 펼쳤을 때 우리가 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대직불이죠. 대표기관이 직무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대직불 이렇게 들어가는데 직무행위를 법령에 위배됐다 하더라도 또는 사리를 도모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직무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형으로서 넓게 잡아줍니다. 외형으로서 넓게 잡아주는 것은 35조와 756조와 같아요. 외형으로 넓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756조에서 외형이론의 한계라고 해서 그 본래 직무에 대해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악의와 우리가 민법의 상하라고 해서 중과실을 같이 취급하죠. 그래서 악의와 중과실,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너한테까지 외형이론을 뻗쳐갖고 책임지진 않겠다. 그때는 법인이 어떤 750조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해서 악의 중과실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형이론이지만 외형이론도 한계가 있으니까 악의 중과실 너네한테까지 750조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악의 중과실이면 보호가 안 돼요. 750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68년 이 판례가 상대방이 아무리 외형이론이지만 상대방이 악이라면 이런 내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너는 보호될 수 없다. 35조로 책임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여기 중과실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68년 판례가 이렇게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이게 악의까지만 나와 있었는데 최신 판례는 중과실까지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악의 중과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판례에다가 여러분들이 거기 이건 지금 악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거기 중과실도 같이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악의 중과실 똑같이 악의 중과실 직무 범위를 외형으로 넓게 잡아준다 하더라도 외형이론의 한계라는 거 꼭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총에서의 그 20대 판례를 뽑고 그 다음에 또 80개죠. 그러니까 총 그 가족법까지 80개 판례를 뽑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판례로서 이게 그 두 가지 1번과 2번 판례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3번 판례는 정말 중요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나의 판결료지 나가 중요하죠. 악의자라 하더라도 등기를 안 했다면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판례를 무시하고 지금 개정안에선 선의 제3자로 조문이 바뀌려고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고 그다음 4번 판례요. 4번 판례는 우리가 무슨 주택조합이라고 말해도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실질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실질이 규약과 그 다음에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를 결정된다면 말은 조합이지만 우리가 이것은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법학은 다 마찬가지예요. 조문으로는 지금 45조, 46조가 허가라고 돼 있지만 이게 특허냐 아니면 그 허가냐 아니면 인가냐 이런 것입니다. 허가라는 것은요. 원래 누렸던 자연적 자유를 그 제한해 놨거든요. 그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행정청이 풀어주는 게 허가고요. 그럼 특허는요.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택시 운송 면허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원래부터 누렸던 자유는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허용해 주는 것이 특허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이런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갑과 을의 사인간의 법률행에 약간 가미된 거예요. 사인간의 법률행은 그냥 존재하고요. 이건 그 행정청에서 약간 효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약간 가미된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인가입니다. 그러면은 허가나 특허보다는 인가가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입장에서 좀 멀리 서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례가 중요한 얘기는 45조, 46조에서 조문은 허가라고 돼 있지만 인가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는 사적 자치에 조금 더 가깝게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허가라고 보는 것보다 인가라고 보는 것이 더 개입하지 않는 거잖아요. 당사자의 법률에 개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자치를 더욱더 존중하는 의미의 판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가라는 이 판례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냐면요. 갑과 을 사이에 어떤 법률행위를 합니다. 사인과 사인의 법률행위를 해요. 이 법률행위를 우리 판례는 기본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 법률행위에 행정청이 여기에다가 효력을 단지 보충해주는 역할로서 인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인가. 그러면 이 당사자의 법률행위 기본행위 뭐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에 무효라던가 취소라던가 해제라던가 이런 하자가 있으면 당사자 간의 문제로 다투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 간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거지. 이 인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가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무효 취소 해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얘기다. 여기 행정소송으로 들어올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근데 당사자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깨끗한 법률행위를 이루어졌어요. 근데 행정청이 인가라던가 이런 처분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때는 요거만 자체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누사건, 행정소송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하셔야겠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만약 허가라면 이렇게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허가라는 것이 이 법률행위 자체에 개입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그런 판례로 나왔다는 거죠. 전화비체 꼭 기억하셔갖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판결요지 2번 봅니다. 인가라는 것은 기본행위인 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기본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서 세 줄 아래 끝에 인가 처분의 하자가 없어요. 인가 처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기본행위, 법률행위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기본행위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인가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인가 처분을 다투어 들어온다. 행정소송으로. 그럴 때는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소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문 밖에서 내쫓죠?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 하시고 그다음 판례, 조문 안 본 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98조, 99조 100조에서 102조까지는 우리 그 김영배 선생님 편제에 따라서 물권법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문은 넘기시고요. 우리 이제 지금 어디 들어왔습니까? 당사자 조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법률행위 당사자, 법률행위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다 끝났네요. 그렇죠? 97조의 법인까지 끝났고요. 98조부터 102조는 어떤 권리 객체 파트인데 그것은 이제 물권법에서 주로 다룰 거니까 이 조문을 안 했어요. 이 조문 안 했고 그럼 법률행위 목적에서 확정, 그다음에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인데 왜 갑자기 103조로 뛰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만 조문이 있다는 거야.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이라는 건 안 나와 있어요. 법률행위 확정이라는 건 법률행위의 어떤 보충적이든 규범적이든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지 조문으로 논의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논의할 건 아니에요. 그럼 가능요. 법률행위가 가능해야지 유효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능에 대한 조문은 왜 없을까요? 지금 조문이 없죠? 조문은 채권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암기 되셨죠?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법학이라는 것은 뭔가 흠이 있고 하자가 있고 잘못된 것을 규율하는 것이 법학이니까 불가능, 불능에 대한 것을 규정해 놨을 거 아니에요. 가능을 규정한 게 아니라. 그럼 불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법 총칙에는 없고 채권법에 흩어져 있다는 거죠. 조문이. 그래서 불능이라는 것이 후발적으로 불능된 게 있고 원시적으로 불능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후발적 불능된 것 중에 채무자의 규칙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가 있고 채무자의 규칙 사유 없이 불능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채무자의 규칙 사유 있는 부분을 우리가 390조 이하의 채무 불이행의 영역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가능에 대한 파트, 즉 불능에 대한 파트는 여기 조문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후발적으로 불능됐는데 채무자의 규칙 사유가 없어요. 제3자라던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위험 부담, 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이냐? 위험 부담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건 537조와 538조가 규율되고 있으니까 채권법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또 원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원시적으로 불능한 상황이에요. 원시적으로 불능한데 그 원시적 불능은 규칙 사유 유무로 판단하지 않고요. 칸을 갖다가 원시 지구상에 없다. 객관적으로 불능하다. 그 다음에 전부 불능이다. 전부 다 불능하다. 원시 객관 전부 불능이라고 하면 그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런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 법률의 목적을 달하지 못해서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그런 계약을 왜 빠뜨렸느냐? 그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져라라고 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535조의 논입니다. 그럼 원시적 불능에서 중에서도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내가 취득해서 못 넘겨준다. 타인 권리 매매라던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만 안 되는 주관적인 불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일부만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게끔 살립니다. 유효하게끔 살리고 원시적인 흠을 묻는다. 거기에 국한한다면 담보 책임의 579조 이하의 담보 책임 논입니다. 그러니까 조문 자체가 다 채권법에 있죠. 그러니까 민총에서의 가능 조문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법에 흩어져 있다는 거 주의를 좀 하시게 되겠고요. 적법은 없습니까? 적법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강행 규정이라던가 효력 규정에 증권거래법이라던가 따로따로 두고 있을 수 있겠죠. 담배사업법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적법에 대한 규정들은 민법 총칙에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죠. 사회적 타당성의 조문이 103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103조 보시면요. 선사요. 여기 법률행위 파트, 법률행위 목적에서 문제가 되면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히나 103조 선사죠. 선량한 부서 사회질서. 이거 불법의 개념으로 해놨습니다. 103조 무효로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거래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 무효고요. 선량한 부서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103조 표리관계로서 뭐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까? 746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103조 무효라고 판단되는 사안도 판례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면 되돌려올 수 없단 말이에요. 되돌려올 수 없으면 국가가 강제 집행이라든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 그 조문 746조를 배척하기 위해서 103조 무효로는 잘 안 간다는 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03조와 746조가 표리관계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104조는 어떻습니까? 104조는 하나의 103조 예시로서 보고 있죠. 특별규정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104조 먼저 검토하고 103조는 나중에 검토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104조 조문은요. 하나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단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의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걸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해야 되고 102조 권리남용하고 틀리게 추정도 안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정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입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4조 보시면 궁박경솔 또는입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의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물론 의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로 인하여는 알면서 상대방이 저 사람이 궁박이다, 경솔이다, 무경험이다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그것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죠. 그것까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효는 어렵습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입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이라는 얘기는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유상행위에 있어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상행위 증여계약에서는 백사조가 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증여계약에서 백사조 무효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5조는 우리가 했죠? 105조, 106조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107조의 논인데 요거는 이제 그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107조 들어가기 전에 요 김재규 판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4조, 103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김재규 씨 판례를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김재규 씨가 이제 국가에게 자신의 땅을 증여하겠다라는 증여 계약을 체결했죠. 집에 잠도 안 재우고 막 너무나 국가가 강박행위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그 땅을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고 미친 짓을 한 거죠. 집에 돌아와서 후회하고 이 증여 계약을 무효 취소 해제로서 깨고자 합니다. 해제 요건은 별로 없고요. 그럼 무효 취소를 꼬집어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무효 취소 꼬집어내는 것은 이제 당사자 파트, 목적 파트, 의사표시 파트입니다. 그럼 법률의 당사자 파트에 문제되는 게 없어요. 문제되는 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능력 없습니다.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럼 법률의 목적 파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확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적법 사회적 타당성, 다른 특별법은 없으니까, 그럼 사회적 타당성, 103조 하나 끊어낼 수 있겠네요. 103조. 그다음 104조 하나 끊어낼 수 있겠네요. 104조. 요거 하나 있겠고, 무효에서. 취소에서는 나는 원하지, 비진이었는데 네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107조 1항의 단서다.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다. 이 무효를 또 끄집어낼 수 있겠고, 무효에서 3가지죠. 그 다음에 취소로서는 차고 취소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거기선 주장이 안 됐었고요. 네가 강박행위를 했다. 사기 강박에 의해서 내가 증여계약의 증여의 이런 청약,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110조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이 정도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해제 사유는 별로 없고요. 해제는 유효를 전제로 한 거니까 무효랑 만날 수 없거든요. 무효 취소의 이중요, 취소와 해제의 이중요니까요. 이렇게 꼬집어냈는데, 우리가 103조 이 강박행위를 했다는,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박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선량부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103조 무효냐, 그렇게 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103조 무효로 가는 강박이 있고, 그 다음 110조 그 취소로 가는 강박이 있는데, 판례는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야 110조 사망에 의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갖고 이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 주의하세요. 이쪽으로 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거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강박, 103조의 무효 정도까지 이르는 강박은 의사가 아예 없어요. 의사 박탈까지 이를 정도의 강박이고요. 이거는요,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된 데 불과할 때 110조 취소의 강박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 정도 강박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국가가 공권력을 쓴 것 자체가 선사에 반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요거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랬어요. 110조 취소. 요건 됩니다. 그럼 104조 될까요? 104조에는 조문 자체가 현저한 불균형을 논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공짜로 줘요. 이쪽에서 뭐 줘요? 이쪽에서 주는 게 없는데 뭐가 무겁냐, 뭐가 많이 줬냐, 이걸 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상행위이기 때문에 104조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지죠? 그럼 107조 1항요. 네가 주겠다라는 것은 진짜 내심의 그런 것이 아니라, 비진이라는 것은, 진이라는 것은, 법학에서 말하는 진이란 진짜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네가 뭘 원했느냐, 그게 아니라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니까 너는 진이다. 진이기 때문에 아예 107조에 들어오질 않는다. 107조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107조 1항 단서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넌 진이다. 라고 해서 107조 1항도 무시했습니다. 그럼 110조를 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효와 취소. 110조의 취소는 취소권의 단기 소멸,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지금 3년, 10년에 걸릴 수 있는 상황에 걸렸어요. 걸려갖고는, 이것도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걸 논할 수는 있어요. 논할 수 있어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취소권의 단기 소멸로 인해서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없게 됐기 때문에 이 김재규 씨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전에, 103조 무효를 막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무효라는 주장 속에 취소라는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건 어떻습니까? 처분권주의입니다. 이 무효를 주장하는 사안, 취소를 주장하는 사안, 해제를 주장하는 사안, 하나하나의 법률권을 달리하고 있어요. 당사자가 물은 것에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효를 주장했던 것에 취소를 주장하는 사안이 포함될 수 없다. 그렇죠? 유권들의 주장 속에 표현될 수 없다. 소멸시효 주장 속에 취득시효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제척해서 하나도 보호될 수 없었다라는 사안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유익했죠? 유익한 걸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익한 걸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월요일 날은 밑줄인가요? 예, 밑줄이고 화요일 날 107조부터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문 색깔 다 체크하시고요. 모든 게으름과 모든 자신 없음과 모든 그런 것들 오늘 오후에 다 날려버리시고, 오늘 뭐 만화책을 시켜 본다던가 날려보내시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탄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좀 그 월요일 날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